아버지 눈에는 딸이 보입니까? 아니면 논마지가 보입니까? 옥년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뒤흔들었습니다. 16해를 살아오며 한 번도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 옥년이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아버지 앞에 서 있었지요. 박자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으니까요. 논 15 맞이기, 금 15냥, 혼례 비용 일체. 그해 봄, 박자수의 집에 중매쟁이 홍씨가 찾아왔습니다. 남원 고을에서 이름난 중매쟁이로 입이 달콤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지요. 박자수는 반색했습니다. 드디어 큰딸에게 좋은 혼처가 온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서 오시오 홍씨,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홍씨가 방석에 앉으며 차잔을 받았습니다. 좌수어른, 경사가 날 혼담을 가져왔습니다. 구례에서 40리 떨어진 강현감대교입니다. 박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현감이라면 3년 전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관찰사 아래에서 현감을 지낸 어른이었습니다. 가문의 격이 박자수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재산도 어마어마하다 했습니다. 50칸 기와집에 논이 100마지기, 곳간이 3채. 박자수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런데 홍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사옵니다. 흠이라니? 홍씨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외아들 준혁도련님이 벙어리이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2살인데 5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입을 닫았다 하더이다. 박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이라 해도 벙어리라니. 하지만 홍씨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혼수로 논 15맞이기에 금 15냥, 혼례 비용 일체를 강영감댁에서 부담하겠다 하옵니다. 거기에 며느리를 데릴 사위처럼 안주인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박자수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논 15맞이기. 지금 그의 전 재산을 털어도 논 8맞이기가 될까 말까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자수가 큰딸 옥년을 불렀고 결국 옥년의 고함이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딸이 보입니까? 아니면 논맞이기가 보입니까? 박자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버릇없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하지만 옥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싫습니다. 벙어리에게는 절대 못 가옵니다. 옥년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옥년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옥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묻어 있었고 옆에는 작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의원이 달려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옥분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비명, 어머니의 울음, 아버지의 긴 한숨. 옥부는 그릇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눈만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새벽부터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언니가 비단 저고리를 입을 때 옥부는 무명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언니가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 옥부는 부엌에서 된장을 걸렀습니다. 아버지는 손님이 오면 언제나 옥년만 불러 자랑했습니다. 옥부는 그것에 익숙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서운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만큼 자란 아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저수가 사랑채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아침상을 가져다 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혼담을 꼭 성사시켜야 하옵니까? 박저수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 아,
이 아이가 둘째였지. 그런 표정이 스쳤습니다. 당연하지. 논 15맞이기에 금까지라고. 옥부는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딸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논맞이기에 대한 아쉬움만 가득했지요. 옥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박자수의 손에서 술잔이 기울었습니다. 뭐라고? 언니 대신 제가 가겠습니다. 박좌수가 한참 동안 옥분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특하구나. 역시 내 딸이야. 한 번도 내 딸이라 부른 적 없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옥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출씨가 옥분의 방으로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옥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늘 하셨잖아요.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 해서 나쁜 사람이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돌려받을 줄은 몰랐구나. 최 씨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노수저 한 쌍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주신 것이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이라 하셨지. 이것을 가져가거라. 옥분이 노수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홀레날이 밝았습니다. 4월 보름, 아카시아 꽃이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어머니가 빌려온 연지곤지를 바르고 무명 저고리를 갈아입었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밤새 다듬이질한 깨끗한 흰 저고리였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품속에서 노수저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어머니가 더 아프다. 가마꾼의 발소리와 함께 옥분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마가 40리를 달렸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구례강 현감댁에 도착했습니다. 옥분이 가마 안에서 밖을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50칸 기와집, 높다란 돌담이로 기와집 붕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문 위에는 강씨 가문의 현판이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늦봄의 감나무에는 작고 흰 꽃들이 한창이었지요. 바람이 불자 꽃잎이 가마 위로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분명 있는데도 웃음소리도 말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옥부는 족두리를 쓰고 교배상 앞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신랑 강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족두리 사이로 살짝 올려다보았습니다. 키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어깨가 넓었으나 등이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눈이 깊었지요. 그런데 입을 꾹 다문 모습이 마치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입을 열면 무언가 쏟아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옥부는 그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자신과 닮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할 말이 많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표정. 준혁의 왼손에는 작은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매달려 있었는데 손수 깎은 물고기였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신랑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벙어리니까. 하지만 옥부는 혼례 내내 준혁의 눈을 보았습니다. 준혁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런 곳에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입이 아닌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지요.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느니라. 혼례가 끝나고 밤이었습니다. 신방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옥부는 방 한가운데 앉아 기다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궁금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 방 안쪽에 조용히 앉더니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과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놀랐습니다. 신방에서 나무를 깎다니.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준혁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손가락이 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놀라울 만큼 섬세하게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깎더니 준혁이 완성된 것을 옥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까지 살린 정교한 조각이었지요. 옥분이 받아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 물고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 옥분은 빙긋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밤 준혁은 방 한쪽에서 잠들었습니다. 옥부는 반대쪽에서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나무 물고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옥분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부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옆을 보니 준혁은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무 물고기만 이불 위에 놓여 있었지요. 옥부는 저고리를 여미고 방을 나섰습니다. 부엌을 찾았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하인 두 사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인 하나와 젊은 계집종 하나였습니다. 아이고 새아기 씨,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소인들이 하겠사옵니다. 나이든 여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복순이라는 이름의 부엌 하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어머님께 아침 문안을 드려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옥부는 부엌에 들어서서 소매를 걷었습니다. 능숙하게 쌀을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잣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새아기 씨가 부엌 일을 이리 잘하시다니. 집에서 늘 했습니다. 옥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으니까요. 잣죽을 정갈하게 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옥부는 쟁반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강씨 부인의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문안 여쭙습니다.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이슬이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마침내 방문이 열렸습니다. 강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얇은 입술이 꼭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부인이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 무명 저고리, 거친 손. 들어오라. 옥분이 방에 들어가 잣죽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순 잣죽이옵니다. 강씨 부인이 한술 떠 맛보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맛은 볼만하구나.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부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가지 묻겠다. 예, 어머님. 네가 이 집에 무엇을 바라고 왔느냐?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옥부는 부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매서운 눈이었지만 그 안에 두려움 같은 것이 숨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맡은 바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강씨 부인이 옥분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러가거라. 그리고 한 가지. 이 집에서는 쓸데없는 것을 보려 하지 마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다친다. 옥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옥부는 마루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이 집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시댁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안채와 사랑채를 쓸고 부엌일을 거들고 강씨 부인께 문안을 올렸습니다. 부인은 며느리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표정, 늘 같은 경계. 준혁과의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준혁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많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옥분보다 먼저 일어나 방안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옥분이 빨래를 하면 무거운 빨래 대야를 슬쩍 옮겨주었습니다. 옥분이 마당에서 일할 때 준혁은 감나무 아래에서 나무를 깎으며 가끔 옥분을 바라보았지요. 옥분이 준혁을 볼 때마다 준혁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귀가 붉어지는 것을 옥분은 보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분이 빨래를 널다가 바람에 저고리가 감나무 높은 가지에 걸렸습니다. 까치발을 들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긴팔이 뻗어나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가볍게 저고리를 따서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준혁의 눈이 생각보다 깊고 맑았습니다. 옥분의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준혁의 귀가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그 무렵 옥분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혁의 방 한쪽에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나무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새, 꽃, 나무, 짐승들. 그런데 사람 조각이 유독 많았습니다. 갓을 쓴 중년 남자의 조각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수십 번 깎은 것이었지요. 어떤 것은 웃는 얼굴, 어떤 것은 책을 읽는 모습, 어떤 것은 말을 타는 모습.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준혁이 이토록 많이 깎은 사람, 잊지 않으려고 깎은 사람. 옥분이 조심스럽게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얼른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만진 것은. 준혁이 빠르게 다가와 상자를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에 분노가 아닌 공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옥분은 느꼈습니다. 준혁이 상자를 안고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빼앗길까봐 겁먹은 아이처럼. 옥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련님. 준혁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손대지 않겠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 하지만 옥분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울음을 엿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하인들과 친해졌습니다. 부엌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새아기 씨, 이 집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5해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는데. 5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복순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대강화님이 돌아가셨어요. 강영감 대감마님이요.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의원이 와도 손 쓸 수가 없었다 합니다. 전날까지 멀쩡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에 거품을 물고 계셨다 하더이다. 의원 말로는 중풍이라 했지만 글쎄요. 복순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뒤로 도련님이 입을 닫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이 그리 컸던 모양이에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 그 뒤로 입을 닫은 아들. 중풍이라 했지만 의심스럽다는 하인의 말. 그때 마당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누군가 도착했습니다. 최찬봉 오셨다.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옥부는 부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중년 남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중간 키에 단단한 체구, 인상이 반반하고 눈웃음을 잘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명주 두루마기에 갓을 반듯하게 쓰고 허리에 옥장도를 찼습니다. 신발이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최찬봉, 강영감의 먼 친척이라 했습니다. 현감이 돌아가신 뒤 집안 바깥을 도맡아 처리해주는 사람이라 했지요. 최찬봉이 마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동자가 차가웠습니다. 옥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박좌수와 같은 종류의 눈.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 하지만 박좌수보다 훨씬 교활하고 위험한 눈이었습니다. 최찬봉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강씨 부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쟁반에 차를 올려 안채로 가져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차를 올리려는데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이번 달 장부를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최찬봉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손한 말투였으나 그 안에 명령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부는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부인, 제가 이 집 바깥을 다 맡아 하는데 장부 하나 못 보겠습니까? 최찬봉, 당신은 객이요, 주인이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찬봉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부인, 저는 현감 어른의 유지를 받들어 이 집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이 모양인데 누군가는 집안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양이라니. 내 아들을 두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옥부는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차는 복순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분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댁 새며느리시오. 돌아보니 최찬봉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옥분이라 하옵니다. 최찬봉이 한 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옥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충고하겠소. 이 집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오. 아는 것이 많아지면 위험해지는 법이요. 강씨 부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보지 마라. 알려하지 마라. 이 집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모르는 것이 약이라 하는 걸까?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 며느리옵니다. 이 집이를 아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최찬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옥부는 그 순간 최찬봉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
똑똑한 며느리로군. 너무 똑똑한 것도 탈이 되는 법인데. 최찬봉이 돌아섰습니다. 옥부는 빨래를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준혁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여느 때처럼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서걱서걱 그 규칙적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최찬봉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준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칼이 나무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아니,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나무 조각을 보았을 때와 같은 공포. 준혁이 고개를 돌려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라. 옥분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다. 준혁이 말을 잃어버린 것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중심에 최찬봉이 있다. 옥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노수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제 어머니가 주신 노수저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이라 하셨어요. 수저를 하나 준혁 앞에 놓았습니다. 내일부터 함께 밥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준혁이 노수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한참을.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눈에 물기가 번지는 것을 옥부는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끼니마다 함께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반찬을 만들면 준혁이 고개를 끄덕여 맛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준혁이 깎은 나무 조각을 옥분의 밥상 옆에 하나씩 놓아두었습니다. 새, 꽃, 나비. 옥분의 방창가에는 준혁이 깎은 작은 새상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준혁이 놀란 눈으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서당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어머니에게 배워 읽고 쓸 수 있지만 한문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핑계였습니다. 한문을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준혁과 소통할 길을 넓히고 싶은 것이 더 컸습니다. 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눈에 처음으로 반짝이는 빛이 스쳤습니다.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이 옥분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말로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은 종이에 글자를 쓰고 옆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을 그리고 옆에 산자를 썼습니다. 물을 그리고 옆에 물수자를 썼습니다. 옥분이 따랐으면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으로 맞고 틀림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끔 옥분이 글자를 잘 쓰면 준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 하기엔 작았지만 옥분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준혁이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천자문 첫 구절. 하늘 천, 따 지, 검을 현, 누를 황. 옥분이 따라 읽었습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하늘이 검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혁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에 썼습니다. 밤하늘은 검다. 하지만 별이 있다. 옥분이 그 글을 읽고 빙긋 웃었습니다. 도련님은 글로 말씀을 하시는군요. 준혁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글이라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준혁은 말할 수 없었지만
그를 통해 옥분에게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라는 것, 나무를 깎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것, 감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볼 때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것. 옥부는 준혁의 글을 읽으며 이 사람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하고 문장은 간결하되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깊이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은 것이 아닐까.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의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준혁이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신음소리였습니다. 이불을 움켜쥐고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아! 준혁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갈라진 소리였지만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안 돼. 옥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악몽 속에서. 준혁의 몸이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이 약에. 옥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꿈입니다. 준혁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분의 얼굴을 보자 준혁의 몸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옥분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꿈이에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준혁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옥부는 준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창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준혁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입모양만. 미안합니다.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하지 마세요.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무렵 바깥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옥년이었습니다. 옥분의 언니. 가마에서 내린 옥년은 노란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언니다운 화사한 차림이었지만 볼이 움푹 패여 있었고 눈 밑 그늘이 짙어져져 있었습니다. 언니, 여긴 어쩐 일이야? 옥분이 놀라서 달려나갔습니다. 옥년이 옥분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옥분아, 보고 싶었어. 미안해서 왔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 옥분은 언니를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옥년은 시댁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이었구나. 옥분아, 그 벙어리 서방은 어떠냐? 옥분은 웃었습니다. 좋은 분이야. 옥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안도와 죄책감과 그리고 미묘한 무언가. 옥부는 그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옥년이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옥부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옥년이 최참봉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2번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서, 한 번은 대문 밖에서. 옥년이 돌아간 뒤 옥부는 불안했습니다.
왜 언니가 최찬봉과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며칠 뒤 옥분의 불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찬봉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느리, 할 말이 있소. 최찬봉이 옥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리, 언니 옥년 씨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소? 옥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밤에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눈다면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옥년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언니에게 준혁이 밤에 조금씩 말을 한다고 귀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니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한다? 참으로 흥미롭군. 최찬봉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말을 할 수 있다면 5해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말할 수 있겠지요? 옥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련님은 여전히 말씀을 못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며느리. 최찬봉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옥년 씨가 분명히 말했소. 도련님이 밤에 속삭이듯 말을 한다고. 옥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찬봉님, 그것은 잠꼬대를 들으신 겁니다. 도련님은 악몽을 꾸실 때 신음소리를 내십니다. 언니가 그것을 오해한 것이지요. 최찬봉이 옥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잠꼬대라 하자. 하지만 며느리, 최찬봉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도련님이 혹시라도 입을 열면 가장 먼저 나에게 알리시오. 그래야 이 집이 안전하오. 왜 최찬봉님께 알려야 합니까? 도련님이 헛소리를 하면 이 집이 끝장나기 때문이요.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소. 귀신이 씌었다, 미쳤다. 이 집안 체면이 다 무너지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준혁이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 끝장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찬봉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준혁에게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제 언니가 말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언니를 믿은 제 잘못입니다. 준혁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옥부는 준혁이 화를 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한 것은 옥분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언니를 믿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장부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 5해 동안 닫혀있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집은 위험합니다. 준혁이 옥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옥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 5해 동안 말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 입을 연 것은 나를 보내기 위해서다. 옥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안 나갑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험하다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련님이 위험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준혁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할 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곁에 있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전부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버님은 정말 중풍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준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준혁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간신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참봉. 옥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그것을 목격하신 것이군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탕에 독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약탕에.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5해 동안 삼킨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팔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부를 지켜라. 관아의 장부, 그것이 증거다. 옥분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강영감이 추적하던 황곡 비리, 그 비리의 주범이 최참봉이었다. 강영감이 증거를 모아 장부에 기록했다. 최참봉이 강영감을 독살했다. 준혁이 그것을 목격했다. 최참봉이 준혁을 협박했다.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어머니도 죽인다. 그래서 5해 동안 입을 닫고 있었군요. 어머니를 지키려면 벙어리여야 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 피눈물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 숨기셨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최참봉도 5해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옥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집에 소리가 없는 이유, 강씨 부인이 차가운 이유, 준혁이 말을 잃은 이유, 최참봉이 이 집을 떠나지 않는 이유. 모든 것이 5해 전 그 밤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준혁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도련님, 저와 함께 그 장부를 찾읍시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도련님 혼자 5해를 견디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준혁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이 또렷한 얼굴. 까무잡잡하지만 단단한 얼굴. 그 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밤 2사람은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이 5해 만에 처음으로 사람과 대화를 한 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자주 끊겼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약속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벙어리 부부로 지낸다. 밤에만 진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장부를 찾아 최참봉의 죄를 밝힌다. 그것이 2사람의 비밀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그 뒤로 옥부는 낮에 틈틈이 장부를 찾았습니다. 강영감이 어디에 숨겼을까? 준혁은 아버지가 평소에 사랑채 서재에서 장부를 정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채는 이미 최참봉이 수십 번 뒤졌을 터였습니다. 거기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옥부는 다른 곳을 생각했습니다. 강영감이 가장 아끼던 곳, 가장 자주 가던 곳. 밤이면 준혁은 옥분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요. 아버지는 매일 감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옥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커다란 감나무. 100년은 되었다는 나무. 도련님, 그 감나무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준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감나무를 유독 아끼셨던 것은 맞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옥부는 다음날 새벽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나무 둘레를 천천히 돌며 땅을 살폈습니다. 뿌리 사이사이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렵 최찬봉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하인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강씨 부인의 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부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집의 전답 관리를 제가 맡겠습니다. 도련님이 벙어리인 이상 누군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강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인, 좋게 말할 때 아시지요? 최찬봉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현감어른이 돌아가신 정황을 의원에게 다시 물으면 어떤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강씨 부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그랬으면서. 부인, 증거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이 약탕을 올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3달 안에 전담 문서를 넘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에 투서하겠습니다. 옥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찬봉이 강씨 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약탕에 독을 넣은 것은 최찬봉이지만 약탕을 올린 것은 강씨 부인. 겉으로 보면 부인이 남편을 독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준혁에게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3달 안에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옥분이 3번째로 감나무 둘레를 돌 때였습니다. 사람 키 높이쯤에서 나무 껍질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위보다 살짝 부드러운 부분. 나무가 자라면서 덮인 것 같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칼로 판 흔적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톱으로 나무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껍질 안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뭉치. 옥분이 그것을 꺼냈습니다. 기름 종이를 펼치자 안에 접힌 한지 다발이 나왔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 숫자와 이름들. 황곡 장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찾았다. 5해 동안 최찬봉이 찾지 못한 것. 강영감이 감나무 심장 속에 숨겨둔 것. 옥부는 장부를 품에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옥분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 5해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글씨. 준혁의 손이 아버지의 글씨 위를 더듬었습니다. 눈물이 장부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2 사람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감나무 아래에서 옥분이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지켜본 눈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당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인연이 도둑질을 했다. 최찬봉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당에 최찬봉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관아포졸 2명이 서 있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인연이 현감어른의 유품을 훔쳤소. 오늘 새벽 감나무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을 목격했소. 포졸들이 방을 뒤졌습니다. 이불, 장롱 속, 옷가지 사이. 그런데 장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분이 분명 이불 밑에 넣어두었는데 없었습니다. 최찬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없을 리가 없다. 더 뒤져라. 하지만 장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강씨 부인에게로 갔습니다. 부인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매 안에서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을 옥분은 보았습니다. 부인이 장부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찬봉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인, 이것이 끝이 아니오. 그날 밤 사랑채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밤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며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앞에 준혁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옥분이 달려갔습니다. 준혁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준혁을 안고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준혁의 피가 옥분의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준혁을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머리 상처가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다음에는 죽일 수도 있다는 경고. 그 밤 옥분은 준혁의 곁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의 창백한 얼굴, 이마에 감긴 붕대.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지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느니라. 옥분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행동. 말이 아닌 행동. 최찬봉은 말을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강씨 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 옥분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관아에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찬봉이 뒤집을 것이다. 최찬봉의 말이 아닌 행동을 잡아야 한다. 스스로의 입으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한다. 준혁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샌 얼굴. 까무잡잡한 얼굴에 핏기가 없었지만 눈만은 또렷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다행입니다. 준혁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습니까? 예. 옥분이 준혁에게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사합니다. 장부도 도련님도. 준혁의 눈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옥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분. 그 두 글자가 옥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최찬봉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겠습니다. 옥분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장부를 찾았다는 소문을 흘려 최찬봉을 유인한다. 그 자리에 관아의 눈을 미리 심어둔다. 최찬봉이 장부를 빼앗으려는 현장을 잡는다. 옥분은 복순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복순은 장터에서 한 가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강영감대 분란 자리에서 비밀장부가 나왔다고, 며느리가 그것을 감추고 있다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편 옥분은 강씨 부인과 함께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현감날이 5해 전 강영감 어른의 죽음에 대해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현감은 처음에 귀찮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이 남편이 추적하던 황곡 비리의 규모를 말하자 현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비리의 장본인이 아직 이 고을에 있사옵니다. 현감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계속하시오. 옥분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좋소, 포조를 보내겠소. 하지만 허탕이면 무고죄로 다스릴 것이오.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사흘 뒤 최찬봉이 강영감댁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웃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장부가 정말 나왔소. 옥분이 마당에서 최찬봉을 맞았습니다. 예, 불난 사랑채 장애 밑에서 나왔습니다. 최찬봉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디 있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놓으시오. 왜 최찬봉님께 드려야 합니까? 최찬봉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겉의 예의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감 어른의 가산 목록이요. 내가 이 집 바깥을 맡은 사람이니 당연히 나에게 줘야 하오. 아닙니다.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산 목록이 아니라 관아의 황곡 장부입니다. 아버님이 추적하시던 비리의 증거이지요. 최찬봉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옥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찬봉님, 왜 놀라십니까? 가산 목록이라면 놀랄 일이 없을 텐데요. 최찬봉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요. 협박이십니까? 충고요. 그 충고가 5해 전에도 있었지요. 아버님께도 그런 충고를 하셨습니까? 최찬봉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찬봉이 옥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5해 전처럼 할 것이요. 5해 전처럼이라면 아버님을 죽인 것처럼요. 최찬봉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자신의 말실수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찬봉, 이미 끝났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현감이 포조를 데리고 대문 안에 서 있었습니다. 현감의 옆에 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은 준혁. 하지만 등이 쫙 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5해 동안 눈 감고 있던 사람이 마침내 일어선 눈빛이었습니다. 최찬봉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5해 동안 세상 앞에서 닫혀있던 입이 열렸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최찬봉, 네가 말을... 5해 전 6월 보름날 밤, 준혁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약탕에 당신이 독을 넣는 것을 내가 보았소. 문 귀에서 당신이 약봉지를 풀어 약기에 넣는 것을 보았소. 최찬봉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요.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하다니 미쳤거나 거짓말이거나. 현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찬봉, 내가 이 며느리에게 한 말을 이 관이 똑똑히 들었다. 5해 전처럼 하겠다고 했지? 그것은 현감을 죽인 것을 시인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최찬봉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옥분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현감나리, 이것이 강현감 어른께서 추적하시던 황곡 비리의 장부이옵니다. 이 장부에는 최찬봉이 3년간 관아의 황곡 수천 석을 빼돌린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현감이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꼼꼼한 필체로 적힌 날짜, 수량, 관련자 이름, 빼돌린 항곡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추적한 기록. 현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역죄에 해당하오. 최찬봉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이미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최찬봉이 발버둥 쳤습니다. 놓아라. 나는 억울하다. 이것은 모함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찬봉의 손에 포승줄이 감겼습니다. 그때 최찬봉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씨 부인, 당신도 공범이요. 약탕을 올린 것은 당신이란 말이요. 강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5해 동안의 공포가 서린 얼굴. 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약탕을 올렸을 뿐이요. 그 약탕에 독을 넣은 것은 당신이요. 내 아들이 증인이요. 벙어리 증인을 누가 믿겠소? 벙어리가 아니요. 준혁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서워서 입을 닫았을 뿐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소. 준혁이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날이 5해 전 일을 낱낱이 아뢰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황곡비리를 추적한 일, 최찬봉이 아버지를 찾아와 회유하려 한 일, 아버지가 거부한 일, 그날 밤 최찬봉이 약탕에 독을 넣는 것을 목격한 일, 아버지가 자신의 품에서 돌아가신 일, 최찬봉이 협박한 일, 5해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한 일. 준혁이 말할 때마다 최찬봉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부, 준혁의 증언, 자신이 한 말. 결국 최찬봉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했소.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찬봉이 끌려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50칸 기와집. 5해 동안 이 집을 집어삼키려 했던 사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최찬봉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빼돌린 한국의 기록이 관찰사에게 보고되었고 관련된 관리 3명이 함께 잡혀 들어갔습니다. 최찬봉은 독살죄와 횡령죄로 곤장을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배지에서 최찬봉은 말을 잃었다 합니다.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5해 동안 준혁에게 강요했던 침묵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영감 댁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며느리와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오지 않았으면 이 집은 끝이었다.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이 용기를 내신 것입니다. 그 용기를 준 것은 네가 아니더냐? 강씨 부인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세상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갈라지고 말이 자주 끊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도련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날 복순이 엉엉 울었습니다. 도련님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셨구나. 준혁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등이 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넓어 보였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옥분을 감나무 아래로 불렀습니다. 늦가을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옥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나무로 깎은 물고기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 준 물고기 한 마리와 똑같은 물고기, 이번에는 2마리가 나란히 헤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한 마리를 드렸지요. 준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때는 혼자 헤엄치는 물고기를 드렸지만 이제는 둘이 함께 헤엄치는 물고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옥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준혁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 나무를 깎던 섬세한 손,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목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옥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도련님이 말없이 보여주신 진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관아에 출사하여 아버지처럼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밝히지 못한 비리를 아들이 끝맺은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강영감댁 안주인으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고아를 거두어 가르쳤습니다. 강씨 부인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감나무 아래에서 웃었습니다. 5해 동안 얼어있던 웃음이 녹아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옥년도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운 얼굴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옥부나,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옥부는 언니를 보자마자 뛰어나갔습니다. 옥년을 와락 안았습니다. 언니, 이미 용서했어, 오래전에. 옥년이 울었습니다. 옥분도 울었습니다. 두 자매가 대문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2개의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준혁과 옥분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나무를 깎고 옥분이 바느질을 하고 가끔 준혁이 말했습니다. 옥분, 오늘 하늘이 참 맑소. 옥분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결이 참 많네요. 그것이 벙어리 신랑 임열게 만든 못난이 둘째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불쌍하다 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진심을 숨길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느니라. 입을 닫아도 마음은 열 수 있고 말을 못해도 사랑은 전할 수 있는 법이옵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심은 반드시 닿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이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